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농식품 수출 감소세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중국으로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7월까지 수출액도 7억 3,500만 달러로 6.5%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대중 분유 수출액은 35% 넘게 급감했고 음료는 19%, 커피 조제품 수출은 47% 이상 줄었습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가 크게 엇갈립니다. 부산 서구는 청약 조정 지역이 아닌 데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이번 대책에서도 제외되며 대신 2차 프로지오의 경쟁률이 257.9대 1로 집계됐습니다. 규제가 없는 대전 역시 2010년 이후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1순위 15개 주택형 가운데 8개가 미달됐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규제 지역을 벗어난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철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악화와 미국 GM의 지분 처분 제한의 해제, GM의 해외 철수 분위기 등을 근거로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GM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완전 자복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오는 10월이면 미국 GM이 보유한 지분의 처분 제한 기간이 해제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통산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본부장이 조금 전 2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 정부에 먼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요청해 현재 실무선에서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김 본부장이 어떤 전략으로 재협상 과정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김 본부장은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FTA 협상을 타결까지 이끈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 하락 반전을 했고요.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전일 미국장은 좋긴 했는데 이 좋은 것이 어제 이진호 소장도 이야기를 잠깐 해준 바가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장이 지금 고르게 상승하는 장이 아니다. 일부 장에 쏠림 현상이 나와 있다. 마치 얼마 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끄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국제유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리스크도 있고요. 또 트럼프 리스크에다가 영란은행 성장치 조정 등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가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갈팡질팡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은 외국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지금 현재는 변경한 상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증시인데 대응하기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지막까지 대응 전략 찾아보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의 주간 전략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391.44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강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보죠. 2399포인트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바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238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2390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한 뒤에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만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삽니다. 개인은 오늘은 또 파는 모습들 보여주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하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 큽니다. 3% 이상 빠지면서 어느새 63,000원대까지 한 일주일 만에 지금 만원 정도가 하락하면서 낙폭이 꽤 큽니다. 현대차 1% 오늘 상승하면서 15만원 회복했고요. 포스코 역시 334,5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죠. 한국전력, 삼성물산, 네이버, 신한지주, 모비스 모두 상승하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죠. 오늘 자동차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금융주들 낙폭이 좀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살펴보죠. 삼성생명 그리고 SK텔레콤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LG화학이 지금
오늘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34만 원대에 회복하면서 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SK가 다시 시가총액 15위로 회복을 하면서 0.5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0선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0.29% 하락을 지금 64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죠. 647포인트에 일단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640선 잠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40선 이내 회복을 했는데 현재도 640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위아래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605억 원 정도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은 377억 원, 외국인은 180억 원 팔고 기관은 연기금만 29억 원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반등하는가 했는데 반등폭이 미미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정이 좀 나옵니다. 메디톡스 오늘 하락하는데 메디톡스 그리고 뭐 보톡스 관련주도 지금 지속적으로 낙폭이 요 며칠 계속해서 4, 5%가 나오면서 메디톡스 지금 주가가 50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CJENM 강보합권, 로에는 1% 빠집니다. 휴젤의 낙폭이 더 큽니다. 8%대의 낙폭인데 보톡스 관련주들 지금 주가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8%, 5%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코미팜, SK머티리얼즈 2%, 1%대 빠지고요. 바이로메드와 신라젠은 상승하는데 신라젠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2.3% 정도 반등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죠. GS 홈쇼핑 3.86%. 오늘 홈쇼핑주들이 좋습니다. CJ 홈쇼핑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이 괜찮다. 지금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얘기 나오면서 지금 8.8%나 상승합니다. 포스코 캠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3,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컴투스가 하락하면서 11만원 무너졌습니다. 원익 IPS도 3만원 초반까지 어느새 내려왔네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4원 20전, 4원 6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금요일장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윤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발표됐던 그저께 발표됐던 정부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좀 부진하게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센티먼트 악화가 좀 오늘 장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 강화 요인도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원천 소득 과세 강화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LTV나 DTI 규제 강화로 오히려 대출이 감소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로 건설이라든가 은행 업종에게는 긍정적인 센티먼트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그 정책들을 보시면요. 친기업 정책보다는 친서민 정책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좀 작용을 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외적인 요인을 본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 내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오히려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감을 좀 하락시키고 한미 FTA라던가 아니면 무역 제재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관련한 노이즈는 실현 가능성이 좀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 노이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슈들 쭉 짚어주셨습니다. 대내외적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서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슈에 따라서 향후 전략들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할까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원자재 가격 안정화라든가 아니면 환차익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흐름을 좀 보면 2년째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좀 없고요. 오히려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만한 요인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저희는 박스권 하단에서 횡보하거나 소폭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견조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소재 그리고 산업재 업종이 우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IT 업종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로 좀 전환하면서 IT 업종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하고 또 주요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한국 IT 업종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주도주를 좀 보시면요. 2000년대는 소재산업재, 2010년대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2016년 이후는 IT였다는 점에서 이 IT가 한국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정책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중국 IT 활성화 정책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 IT 수요가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수요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실적 증가 모멘텀이 확대된 고 난 뒤에 2018년에 이 모멘텀이 둔화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만 놓고 보면은 실적 증가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좀 견조한 수요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달러를 오랜만에 넘어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사실 박스권에서 국제유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리스크가 지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전국이 좀 불안하게 되면 결국엔 또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국제유가가 점점 강세를 띨 것이라는 목소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여름철 미국의 드라이빙 수요로 인해서 원유 재고가 4억 8천만 배럴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 수준까지 내려간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월요일 날에는 50달러를 넘어서 200일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원유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조만간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오펙 가맹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주요 비가맹국들 간의 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협조 감산 달성률이 저전 국가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도 줄인다는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감산의 예외 국가였죠. 리비아라든지 나이지리아도 감산에 동참할 경우에는 유가 강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비상업 부분 원유 선물 매수 잔고가 4주 연속 증가하면서 매수 우위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제유가 방향을 지금 정하는 건 사실 수요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내 개솔린 수요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느 정도이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향후에 국제유가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미국의 가솔린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들어서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드라이빙 시즌이 종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솔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의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연비 향상이라든지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2040년에는 지금보다도 원유 수요가 한 25% 정도 감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내 그 리극이죠. 석유 채굴기가 증가세가 조금 완만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미완성, 미가동 유정 같은 경우에도 6,031기까지 증가하는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은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유가는 40에서 55달러 사이에 단기적으로나 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미중 간의 갈등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CBM 사드를 놓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 한마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잡아내면서 중국을 좀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제재 수위를 높일수록 목소리를 더 높여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향후의 갈등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무역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9%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한 3,5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또 중국의 대미 흑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5%나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통상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80%는 중간재라 자본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월 달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6.6%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8, 9월 달에도 이런 하락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이런 갈등을 보이고 무역 보복 조치에 들어가고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두 G2 국가이고 우리나라 역시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인데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의 최종 조립 공장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부품을 이들 나라에서 가져다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이를 가공해서 다시 선진국으로 보내는 형태가 되는데요. 최종 소비지인 미국이 수입을 이제 줄이기 시작하고 무역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목표로 가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한국이나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관세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기계, 통신기계, 의류, 석유 제품, 수송기계 업종 순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들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 정도가 생산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특히 전자, 광학기계 쪽에서는 23억 달러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화학제품 쪽에서는 9억 달러, 그리고 범용금속이라든지 기타 순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만 중국은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도 미국의 생산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대미 생산 금액은 한 21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보다는 미국과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보고 양국 간의 갈등을 좀 여쭤보고 그랬는데 궁금한 건 미국이 지금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고 301조도 지금 내놓는다고 하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금 제일 중요한 원유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정상 간의 모임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전략적 인내를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레드 라인을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합의를 했는데요. 레드 라인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공급을 중단시킨다든지 국경 봉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유로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지원해주는 원유의 대부분은 해룡장성에 있는 따칭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인데요. 따칭 유전이라는 것이 20여 개 군데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를 막았을 경우에는 중국 내 석유 부분에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고요. 만약 중단시켰을 경우에 따칭 유전에서는 파라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파이프 관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가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다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난민들이 중국으로 쏠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가을 중국의 당대를 앞두고 권력 투쟁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전략적 카드를 잘못 썼을 경우에 내부의 논쟁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책임 전가식 핑퐁 게임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책임 전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 수위 높은 발언들을 올려놓고 있고,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8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되고 외국인들도 매도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투자 전략 이달에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8월 24일과 26일 잭슨홀 회의인데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9월달 FOMC 22 이사회를 앞두고 금융 긴축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투자 자금들은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주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엔화도 안전 통화로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가 전개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외국인들이 계속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예고 잠깐 해드리도록 하죠.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짚어드리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짚어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종목 상담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하면서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